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 역시 우리 시장 국내 이슈에 좀 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번 주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발빠르게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의 전문가 김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뭐 시장이 좀 많이 무겁죠. 네. 뭐 제가 방송할 때 좋은 날이 있었나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앞서서 이제 시장 흐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네. 좀 시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네. 코스피가 1.5% 정도, 코스닥이 2.6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앞에 마이너스를 안 붙인 게 마이너스란 붙이기 싫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쵸.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파란 게 코스닥 먼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5일 연속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5일 네. 연속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까지 빠질 거예요. 내일까지 빠질 것 같고 반등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네. 내일 오후에 돼야 됩니다. 내일 오후엔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오늘 반등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3%가 내려 올라가지고 오늘 플러스로 돌려버릴 거 아니라면은 네. 오늘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내일 아침까지 갭으로 한번 시원하게 뺐다가 네. 이제 그 뒤로 반등이 나와야 이제 조금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물린 종목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나오거나 또는 이제 신용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이 이 신용이 이제 반대 매매가 들어갔을 경우 이제 그 뒤에 그런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되어야만 반등이 나오거든요. 아, 그쵸. 사실.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져야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그림만 나오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벌고 주식하면 돈 잃고 꼭 내가 팔면 오르더라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그게 네.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장 구조가 잘 모르면 그런 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만약에 지금 신용이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오늘이라도 잠깐 정리를 했다가 네. 그거를 내일 다시 사면은 이번에 산 만큼 못 사겠지만은 아예 반대 매매에 걸려가게 되면은 깡통이거든요. 깡통보다는 조금이라도 물량 챙길 수 있는 게 나으니까 네. 신용 쓰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내일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피는 내일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내일 안 빠질 수도 네, 있고 네. 뭐 내일 코스피는 내일 안 빠진다고 해서 코스닥처럼 뭐 앞으로 계속 반등이 나왔다 다시 부러지냐 이제 이렇게 아니고 코스피는 생각보다 견조한데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일본도 있고 그쵸. 주말간에 이제 뭐 트럼프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다 문제예요, 다 문제. 다 문제. 예, 문제가 아닌 게 없다. 지금 일단 맨 처음부터 북한이랑 우리나라는 뭐 원래 티격태격했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잠깐 좋아졌다가 네. 근데 그 좋아진 게 이번에 좀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죠. 미사일 몇 번 쏘고 하면서 이제 그 관계도 깨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트러블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였나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독도 한번 왔다 가시고 왔다 갔죠. 그다음에 트럼프한테 치이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우리나라 그쵸? 입장에서 칠 수 네. 있는 난 다 치우고 지금 있는 상황이란 다른 나라가 봤을 때도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좋은 나라 많은데 이렇게 여기 치고 저기 치는 나라에 뭐하러 투자를 하나.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뢰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신뢰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해결하려고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이제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이랑 원만하게 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이랑 뭐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개도국 제외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뭐 얘기도 없고
중국이랑 러시아 왔다 갔을 때 별다른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대통령이어도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힘들어도 같은데. 뭘 하나 해야 되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어도 지금 당장 뭐 중국이랑 러시아에 까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트럼프한테 까불 수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애매한 게 위치가 있죠. 위치가 애매한 네. 나라라. 그러니까 완전히 약한 나라면은 이렇게 건들지도 않을 거고 완전히 강한 나라면은 이렇게 건들만 받아치면 되는데 이게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으니까 이거 이렇게 괴롭히면 받되 뭐 이거 되갚아줄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솔직히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어쩔 수 없어서 이번 계기로 뭐 망가질 건 망가지고 뭐 어떻게 좀 고쳐질 건 고쳐져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오늘 시장이 이제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쵸. 이제 부가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네네. 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아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고 뭐 미국은 뭐 또 역사 신고가를 저번 주에 또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이 안 좋은 이유는 다들 아직 제일 그 발단의 계기가 한일 관계고 그렇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대형주 관련해서 이제 사셔도 된다. 네. 왜냐 뭐 한일 관계 해가지고 대형주들은 크게 영향 없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 그 기조는 같아요. 대형주는 그냥 기본적인 경제 여건은 좋아지고 그러니까 경제 지표랑 그런 것들은 개선될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슈들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한 너무 번씩 많죠. 건드려 주는 거라 네. 제가 봤을 때 대형주는 지금 그냥 이렇게 이슈 있을 때 조금씩 사도 괜찮으세요. 지금 대형주 내가 지금 1,000만 원 투자할 거라고 지금 삼성전자 1,000만 원 한 번에 다 살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 그냥 우리나라에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조금씩 사두시고 네. 작은 종목들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좀 피하셔야 돼요. 작은 종목들은 그쵸. 피하시고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뭐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길래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가 이제 이건데 그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순신 얘기 나오고 있고 서희 장군님 얘기 나오고 있고 네. 뭐 무슨 이순신이냐 선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얘기 많은데 거기서 이제 서희 장군님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지금 시국을 뭐 이순신 장군과 뭐 선조 때 뭐 1590년대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네. 고려 시대 때 서희 때를 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거란이 우리나라에 침입을 했는데 네. 서희 장군이 이제 좀 속된 말로 말빨로 되돌려 보내고 강동 육지까지 이제 오히려 받아왔다. 네. 대단한 말빨의 소유자다. 전쟁 쳐들어온 사람한테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대보내면서 오히려 땅도 뺏어 왔다.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 서희 장군님을 아주 좋게 그린. 예. 서희 아주 훌륭한 분이신 건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서희 장군님은 훌륭하다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서희 장군님이 그거는 훌륭한 거지. 그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 받아내고 돌려보냈으면 그건 거의 사기꾼 수준의 말빨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서희 장군이 그 돌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왔던 게 정말 고려를 위해 차지하려고 왔던 게 아니고 네. 거란이 이제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중국을 공격했을 때 그 거란의 국경이 중국이랑 고려랑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얘네들이 전력을 다해서 중국을 치는 동안에 고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이런 걱정이 돼서 군사를 막 들고 와서 전쟁할 생각은 없고 야 우리 그 전쟁할 거면은 그냥 서희 장군이 말빨하기 전에 그냥 밀어버렸으면 되지.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조약을 맺으려고 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 조금 기다려줘라. 근데 그것도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고려가 그때
셌어요. 네. 예, 군사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제 서희 장군이랑 이제 거란 소손영, 소손영일 거예요. 둘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서희 장군님이 안 쳐들어갈게 대신에 이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동 6주를 해가지고 받아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서희 장군이 왜 훌륭한 거냐면은 아는 거예요. 소손영이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쟤네 중국 칠 건데 불안해서 우리나라 한번 들린 거구나.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서희랑 비교를 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일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대내외적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내부적도 많고 외부적도 많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한일 수출 문제, 네. 그 무역 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저희 정부도 스탠스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라는 것은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데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애매한 건데 일단 이게 명목적인 이유는 네. 그 배상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문제인데 이게 진짜로 배상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을 때 이게 극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래 배상 문제 너네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할게라고 했을 때 일본이 만약에 풀어주면은 다행이에요. 나 아닐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나서 그럼 알겠어 지켜볼게 하고 끝 해버리면은 이제 정부는 난감해지는 거죠. 국민들한테 욕은 다 먹고 신뢰를 많이 잃고, 네. 그렇죠. 그 배상 문제 어떻게 이렇게 일본한테 그러니까 속된 말 왜 일본한테 가서 고개를 조아리냐 이제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이제 처리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선불이냐 후불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이게 철회 막상 하면은 부작용만 심해지기 때문에 철회도 못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원하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뭐 딱 이거다라고 찝을 수는 없지만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 네. 이게 정말 제가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 쪽도 아니고 한국당 쪽도 아니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정의당이냐 밤이냐 그게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성향은 거의 없이 네. 그냥 우리나라의 주식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 사태만 봤을 때. 네. 제가 그린 상상력인데 네. 이게 서로 묵인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통하는 적이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북한이랑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랑은 실질적 적대 관계고 네.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상 정서가 이제 일본이랑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을 건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랑 사이 좋아지는 것을 가장 필두로 이제 정책을 해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쪽 건드릴 수가 없으니 이제 일본을 한번 해보자. 해서 또 이제 일본도 막상 이제 아베가 점점 이제 권력이 떨어질 때가 됐고 지난번에 선거 전도 사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벌려놓고 딱히 해결을 하지 않는 이제 이유들도 있지 않나라는 상상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왜 들었냐면은 지금 뭐 6월달, 7월달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유독 이제 민주당 정부 때 네. 그 일제강점기 드라마 영화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일본이랑 이런 관계인데 지금 제가 뭐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니라서 네. 모르겠지만은 종편도 그렇고 지상파도 그렇고 뭐 일제강점기 맞아요.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보면은 또 그
유해진 씨인가? 네, 봉오동 전투. 네, 말씀하신 봉오동 거죠? 전투도 개봉을 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하필 이런 시국에 일본 이런 영화를 상영을 하고 드라마를 할까? 드라마는 뭐 원래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요. 한국당 정부 때는 6.25 전쟁 관련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그렇고 이게 제가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알아봤더니 네. 실제로 한국당 때 북한 관련된 드라마 영화가 많이 그래요? 나오고 민주당 때 일본 관련된 영화 드라마가 하나 많이 나와요. 이게 오.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거기 뭐 미디어사에서 그냥 정부 입만 맞춰주려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좀 적대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라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은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은 또 대한민국이죠. 이걸 넘어가고 네.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너네는 못 넘어와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완전히 견제를 하기 네, 위한 견제성 견제구를 던지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체를 한다 네. 하겠지만은 대체가 사실 안 돼요. 대체 그러니까 국산화를 한다. 국산화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9년이에요. 2019년이고 모든 게 이제 문명화가 되어 있는 시대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쓰고 우리나라 기술로 알아서 할래라는 마인드는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정말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그 구석기 시대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옆에 나라랑 교역해가면서 이렇게 서로의 이익에 맞게 무역을 해가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데 제가 왜 구석기 시대의 발상이라고 그러냐면은 구석기 시대에는 내가 돌을 주어서 내가 이 돌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별을 뱄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 실제로 벼농산 짓지 않았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도 졌지만은 네네. 말이 그냥 알아서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했다. 자급자족의 시대였지 지금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세계가 어느 나라도 뭐 자급자족으로만은 자국을 형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 뭐 브라질이나 그런 나라는 자급자족해서 정말 좀 원시 문명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원시 문명도 살아가기 힘든 나라예요.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최대한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고 사올 수 있는 건 사오고 물건들을 좀 사고 팔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나라고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무역의 허브다, 중개 국가다, 네. 항상 수입을 해와서 수출하는 국가다. 이제 어. 이렇게 배워왔는데 수입해서 수출하는 국가가 아닌 알아서 만들어서 파는 국가다라고 이게 그 이미지 자체가 훼손돼 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는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문제고 네. 국산화 그러니까 일부는 필요할 수 있어요. 뭐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국산화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그 물건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전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 에칭가스나 포토 레지스트나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뭐 공대생이 아니라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말하다 보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또 불화 무슨 또 몇 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 다 규제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죽하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문제를 솔직히 이 문제는 안 끝난다고 봐요. 안 끝나요? 예. 일본이랑 우리나라 이 문제는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잠잠해질 뿐이지 끝나진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절대 끝낼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은 식민 문제거든요. 있었죠. 네. 일제강점기 문제인데 그 일제강점기가 언젠데 6.25가 언젠데 이제 그때 문제를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것들은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6.25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절대 대화를 못 해요. 왜냐면은 먼저 침범한 국가고 우리나라를 먼저 공격했으니 우리는 북한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우리가 또 일본한테 식민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절대 일본이랑 친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고 그 북한이랑 아직 적대 국가긴 하지만은 저는 노력은 해야죠. 전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해결은 해야 되는데 네. 해결은 제가 못해요. 그렇죠. 네. 해결은 저도 못하고 이 기업의 어떤 기업의 회장님들도 해결은 못해요. 해결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해결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결은 정부가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라는 것들은 모든 국민들을 말해서 정부 그쪽 빼고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예를 정부를 들면 제외한 국민들. 이 국민은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아기도 포함되고 이재용 부회장도 포함됩니다. 네. 즉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방법이 그것밖에 네. 없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처를 하지 않고 막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내용 그거예요. 정부 나름대로의 방법을 짜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는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일단 막상 일본으로 달려가요. 이 차이거든요. 이재용은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태에 대해서 피해를 막고자 네. 일본으로 갔던 거고 대응을 하고자죠. 네. 네. 그다음에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거고 어쨌든 일본도 그냥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아니고 지금 3번 정도 경고를 하고 나서 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풀 건 아니라는 건 정부도 알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착착착착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 못 먹고 살게 될 수도 있고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넉넉히 있을 게 아니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좀 이것도 부정적인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그 문제에서 미국의 중재를 좀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워낙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기대가 있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여태까지 미국한테 조금 잘못했어요. 이거는 솔직한 정부 비판입니다. 솔직한 정부 비판이고 일본은 어떤 국가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길거리에 지나가서 10명 붙잡고 미국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다 좋아하세요. 10명 중에 10명은 거의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반미 뭐 이런 프레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좀 나뉜 나라이기 때문에 딱 봐도 내가 미국이어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어도 온 국민이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를 편들어주지 반반 편들어주는 나라는 굳이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 둘이 싸운다 그러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예가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아베와 잘 협의를 해라 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은 두 나라에서 잘 협상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베와 잘 협의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아베 말 들어라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볼튼 보좌관이 지금 이제 일본, 한국 연쇄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고노였나요? 일본 사람들 이름이 어려워요. 고노가 그 외무상이랑 통화를 했을 때 네네. 이런 말을 했어요. 적극적인 중재는 하지 않을게요. 이 속뜻이 뭘까요? 중재는 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중재는 하겠다. 근데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중재하지 못한다. 일본이랑 잘 협의해라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일본과의 대화에서는 적극적인 중재는 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우리나라 편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도 우리나라 지금 편 들어줄 거면 지금 개도국 제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에 적극적 중재가 아닌 게 그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개도국 네. 제외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중국을 겨냥한 거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적합하죠. 예, 그 개도국에 해당되면 안 되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이번에 그 개도국 제외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그 네 개를 다 해당해요. 네, G20 중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한 건지, 그러니까 1타입 피일 수도 있어요. 지금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무역 협상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한 방 또는 트럼프식 협상 방법 있잖아요. 때려놓고 질러놓기. 네, 네. 이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런 시국에 우리나라를 건드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모로 시황이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도 아까 코스피 코스닥이 아까 제가 본 것보다 0.1%씩 더 밀리고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거 전체적인 상황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 큰 거나 완전 개별주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지 애매하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 관련주다, 바이오주다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 사실 거면은 저쪽에 뭐 하나 아니면은 뭐 원익 쪽 애들 아니면은 뭐 삼성이나 네. SK 이쪽으로만 보시고 바이오 이런 것들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네. 바이오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말씀드린 쪽으로 하고 아예 작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싫어하는 불매운동 관련주들. 네. 제가 불매운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네요. 제가 불매운동 관련주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거랑 이제 오늘 새로 생겼죠. 개도국 제외 관련주도 생겼습니다. 보라티알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것처럼 뭐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싶네. 그러니까 네. 이 설명을 덧붙여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네네. 일단은 아예 크거나 아예 개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네. 정도 있겠습니다. 네. 자, 한일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가 사면 초과 상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자, 종목 분석을 통해서 좀 저희가 종목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시아나 관련주 총정리라는 주제로 좀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뭐 아시아나 다들 아시다시피 매각 이슈가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가지고 오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워낙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뭐 한 분, 두 분이 질문 주신 거면은 이게 특별히 이렇게 못 가져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셨나 보면은 요즘에 시세가 들락날락해요. 시세가 들락날락하고 그렇군요. 최근에 7월 25일 날 매각 공고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나가 지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네. 이제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일단 가장 가까운 7월 25일 날 아시아나 매각 공고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매각 관련된 얘기는 이제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계속 나왔죠. 이제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제 어느 회사가 인수를 할 것이냐 네. 이제 이게 나왔던 게 기본 처음에 이제 뭐 SK 하나, 네. 그다음에 애경그룹 이제 이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가 아니고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KCGI. KCGI요. 네, KCGI가 원래 저번 주에는 한진칼 보고 야 너가 매수하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나온 뉴스는 그 컨소시엄을 꾸려서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뭐 카카오, 네. 네이버 이제 이런 데를 물색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뭐 주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가들이 올라가려면요, 한 군데에서만 입찰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한 군데 왜냐면 그러니까
한 군데서 입찰이 들어온다는 것은 애경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네네. 애경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어요. 입찰하고 싶다고. 음. 근데 SK는 한 번 부인을 한 적이 있었고 네네. 한화도 마찬가지로 부인한 적이 있었고 KCG는 아직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만약에 한 군데서만 들어왔다라고 싶으면 애경. 애경일 거고 근데 애경은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오르긴 힘들고 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제 통매각이냐 분할 매각이냐 이제 이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나 관련주들에 속한 종목들이 금호산업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아시아나IDT 그다음에 네. 에어부산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통매각을 한다는 것들은 아시아나항공이랑 아시아나IDT랑 에어부산을 통틀어서 근호산업이 팔겠다라는 네. 뜻이고 분할 매각은 이 아시아나항공이랑 아시아나IDT는 묶어두되 에어부산을 따로 팔겠다.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을 따로 팔겠다는 거예요. 에어서울은 네. 상장사가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이제 이 저가 항공사들은 따로 팔고 나머지들을 묶어서 이렇게 팔겠다. 이제 네. 이렇게 갈리는데 이게 통매각이냐 분할 매각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 입장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네네. 건데 에어부산이 예전에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에어부산이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네. 분리 매각을 한다. 분할 매각. 네, 분할 매각을 네네.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아시아나항공 전체적으로 인수할 때 보통 총 한 2조 정도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시국이 당장 2조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2조란 돈이 들어갈 거고, 근데 이거를 분할해서 팔면은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분할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세트로 파는 게 편하지 이거 개별적으로 여러 번 팔면 힘들어요. 그쵸. 단가도 좀 애매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잠깐 시장이 2.9% 이제 3% 가까이 빠지기 시작했네요. 다시 얘기 이어가면은 네. 이제 에어부산이 분할 매각의 가장 큰 수혜고 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은 분할 매각의 피해가 될 거고요. 반대네요. 왜냐면은 돈은 에어부산이 더 벌어요. 음. 저가 항공사가 돈을 더 벌기 때문에 네. 돈을 더 버는 회사를 먼저 인수하려고 하지 아시아나항공은 먼저 인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분할 매각은 아시아나한테는 안 좋고 에어부산한테는 좋고 이런 뉴스가 되는 거고, 통매각은 어쨌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에어부산은 분리 매각보다 좀 덜 좋은 정도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종목이 아시아나IDT랑 금호사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들은 분리를 하든 통으로 하든 아시아나IDT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아나IDT는 분리를 하든 통으로 하든 상관없고, 네. 금호산업은 통매각이 유리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나항공이랑 같은 입장이고, 이렇게 물건 파는 입장에서 세트로 파는 게 좋기 때문에 통매각이 유리한 입장이 될 건데, 네. 근데 일단은 그 아시아나항공이 이 네 개 중에서 산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일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건 네. 금호산업이랑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일단 금호산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 종목도 무거운 편이고 그다음에 재무도 안 좋고 네. 이 종목은 언제 올라갈 거냐 하면은 다 매각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돈 다 받고 나서 이걸 상환하고 나면 그때 오를 거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왜 못 오를 것 같냐?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보는 그림은 제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보는 그림이랑 똑같거든요. 비슷하신가요? 네. 왜냐면은 이 회사도 매도를 할 때 그 구주도 있지만은 유상증자도 포함이 돼요. 유상증자를 포함한 매각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빚을 얹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빚을 갚겠다는 명목인데 유상증자도 빚이에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막상 지금 이슈는 받아서 올라왔지만은 매각이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차트 흐름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아나IDT는 네. 통매각이든 분할 매각이든 영향도 없고 그 다음에 재무도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또 얘네도 빚이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통으로 매각되는 회사기 때문에 네네. 좀 가장 안전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주가 흐름에 다 나타나요.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항공 요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네. 아시아나 LDT가 좀 제일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인수 기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인수 후보군들이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SK가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떤 점에서요? 일단 애경이랑 하나는 네. 지금 당장 통 크게 베팅할 수가 없어요. 통 크게 베팅할 수 있는 회사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래 그런 도전 정신을 보여줬던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경은 뭐 지금 제주항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항공사에도 프리미엄 항공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그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이게 SK가 제일 좋은 이유가 네. SK 지금 생각나는 SK 기업 이름 몇 개만 짚어보실래요? SK 이노베이션, 네. SK 화학, 네. 네. SK 정유 네. 이 정도. 부모 다 지금 기름 떠오르시죠? 네, 그렇네요. 비행기 뜰 때 기름 필요하잖아요. 네, 이 기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SK가 워커힐 호텔, 워커힐 면세점 해가지고 여행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SK 기업들 명단을 쫙 세워놓고 네네. 비행기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 딱딱딱 하자면 되게 좋은 꽤 점들이 많아요. 많아요. 하물며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를 비행기로 날라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SK가 가장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네. SK에 솔직히 욕심낼만 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또 SK가 뭐라 해야 될까 유명한 회사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쵸. 발당구기로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이제 SK가 코웨이를 인수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좀 별도의 말씀이지만은 그 SK 회사 중 SK 네트워크스에 네네. 그 SK 매직이라고 이미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전에 동행 매직. 네네. 예, 이미 광고가 있던 걸로 기억이 근데 납니다. 동행 매직이랑 SK 매직이랑 네네. 그 코웨이랑 업종이 거의 겹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굳이 큰 돈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SK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뭐냐면은 무슨 어떤 회사가 팔린다라는 하면은 항상 후보에 올라가요. 여태까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좋다는 얘기죠. 어떻게 기업 보면, 자체가. 네. 기업 입장 그 M&A 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올라와서 음. 이왕 팔리면 큰 손한테 팔리는 게 좋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SK는 인수를 한다 그러면 아마 SK 네트워크 산하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 SK 네트워크 우선주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이제 그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SK가 이제 부인한다 예전에 부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경그룹이랑 SK가 이제 인수를 한다 해서 아시아나항공 종들이 지금 좀 올라왔다가 네네. SK가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중동에 가셨더라고요. 중동에 가서 이제 카타르 투자청을 만나는데 이것만 딱 보고 SK가 아시아나 매수하려는 거 아니냐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카타르 투자청이 카타르 항공의 주인이에요. 카타르 항공의 주인이고 네. 카타르 항공이 어떤 항공사냐면은 아시아나 항공이랑 제휴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솔직히 끼워 맞추기라고 봐요. 저는 끼워 맞추기라고 보고 네. 왜냐면은 카타르 투자청이 카타르 항공만 갖고 있겠습니까? 아주 여러 가지 SK도 일이 있으니까 갖겠죠. 이제 그런 거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SK는 이번에 카타르 투자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보다는 SK는 여태까지 정말 많은 회사들을 사왔고 많이 말아먹기도 하고 성공도 네. 했죠. 이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인수가 나오면은 SK는 끼고 가자 이제 이런 되죠. 마인드로 네.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일단 아시아나항공 다시 종목 하나하나별로 다시 좀 정리해야 되자 그러면 네네네.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봤을 때
딱 매도. 매도. 네, 매도 의견을 딱 드리는 게 맞는 게, 네. 이 흐름이, 아까 제가 대우조선해양이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 대우조선해양도 올 초에, 네. 이렇게 뭐 매각하느냐 마느냐 해서 어.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막상 매각하고 나서 이랬어요. 이 뒤로 못 올라오거든요. 계속 이렇게 네네네. 가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아시아나항공도 계속 이렇게 이때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니까 이때는 빼고 보면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가 막상 팔리면은 좀 떴다가 빠질 것 같은데, 이 뜨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내려왔다가 떠서 지금 자리쯤 와서 다시 빠질 것 같은 그림이 네네.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IDT, 네. 이거는 제가 거꾸로 매수 의견을 드릴게요. 매수. 아시아나 IDT는 매수요. 네, 이거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이든 분할이든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뭐 빚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팔리면은 아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 흐름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네. 주가 흐름도 지금 가격이 처음에 이제 인수 얘기 나오고 났을 때 이때는 좀 이제 빼고 이 뒤에 이제 뭐 분리 매각이냐 통매각이냐 이제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급등했다가 이제 그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 IDT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이제 자리를 드릴 거고, 네. 에어부산. 에어부산도 볼까요? 네. 에어부산은요, 근데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인데 매수.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 언제 잡냐? 오늘 이 가격대거든요. 여기 가격이 6,300원. 6,3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어부산에. 네. 이제 금호산업은 보지 마세요. 금호산업 네. 보지 마시고, 금호산업 보지 마시고, SK 네트워크, 우나 이제 이런 네. 것들은 우선주니까 우선주는 제가 상담에서 제외하고 네. 하나우도 제외를 하고, 그나마 요즘에 애경 산업이랑 네. 애경 유화인데 제가 저번 주에 애경 유화는 사도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여기 7,700원이랑 8,100원 사이에서는 사셔도 된다. 여기서 만약에 못 사면은 위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그때 사셔라 네. 라고 했는데, 지금 7,700 밑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시장이 마이너스 2.9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 네. 오늘은 사지 마세요. 오늘은 시장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대피하다가 여기 위에서 이 뒤에 반등 잘 나오는 거 보면은 7,700원에서 바로 매수 가능하시니까 네. 이렇게만 보시되, 아까 참고로 에어부산은 단기적인 목표로, 왜냐면은 분리 매각 이슈가 한번 뜨면 한번 빡 뜰 수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저희가 아시아나 매각 이슈와 관련한 내용들 좀 살펴봤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매도해도 괜찮으시고, 아시아나 IDT는 매수, 그다음에 에어부산 역시 단기적 대응으로 매수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손절가를 6,300원 정도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주에 대한 대응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한 종목만 더 분석을 좀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보실 분석 종목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이건 간단하게 서현 탄메탈입니다. 네. 뭐 자동차 관련 사업이나 뭐 건설록 중장비 부품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함께 좀 종목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패스할게요.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네. 자동차 뭐 이제 그쪽이고, 뭐 재무가 딱히 좋지는 않고 뭐 크게 나쁘진 않고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네네네. 이 회사의 뭐 뉴스를 요즘에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하길래, 네. 뉴스가 혹시 있나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뚱뚱한 캔들이 많은 걸 네,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오. 소개시키려고 만든 코너기도 하고, 네네. 왜 저렇게 갑자기 뚱뚱한 게 많이 나왔냐 네. 라고 어떤 이제 이슈인가요? 이때 뉴스를 봤더니 뉴스도 딱히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네. 여기다가 서현 탄메탈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서현 탄메탈 조국이라고 뜨네요. 연관 검색어에 조국. 네, 뜨네요. 조국 관련주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네네. 최근에 이제 조국이 조국
전 조국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네. 지금 호칭이 애매해져 네, 가지고 그렇죠. 민정수석이었나요? 이제 네, 거기 근데 이제 교수님으로 하셨죠. 통일할게요. 조국 교수님이 네. 법무부 장관 쪽으로 이제 가느냐 그쵸.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차기 뭐 정치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그래서 그냥 정치 테마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였군요. 네,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이제 그 뒤로 뚱뚱한 캔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7월 2일 날 이제 뚱뚱한 캔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네.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네. 아마 이 가격대에서쯤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근데 매수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더 올라가면은 저는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네. 마침 딱 떨어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지금 가격부터 2,900원까지는 네. 2,9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네. 만약에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제가 여기다가 미리 써온 거다 글씨 잘못 썼네요. 네.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으신다 그러면은 지금 사시면은 여기 2,800원 손절가 짧게 잡으시 네, 2,800원 정도로 짧게 잡으셔야 되시고요. 네. 목표가는 크게 잡으세요. 목표가는 크게 잡아서 여기 잡으세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3,600원에서 4,000원이에요. 3,600원에서 4,000원 네. 선.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냐면은 네. 떨어질 때 무거운 게 없었어요. 무거운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는 부드럽게 한 번에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는 짧게 대응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거 한 번 빠지면은 2,500원까지 한 번에 파삭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가는 짧게 대응하는 게 맞고 목표가는 3,600원에서 4,000원 잡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이거는 미보유자분들을 위한 설명이고 네. 보유자분들은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이미 갖고 계시니까 네. 매수하실 필요 없이 손절가랑 목표가만 똑같이 네. 대응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네. 네. 장기 보유는 하지 마세요. 네. 조국 교수님이 앞으로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쵸. 지금 SNS 때문에 말이 좀 많으신 분이니까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로 엮인 서현 탑메탈 종목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보유자는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하셨고요. 보유자는 계속 보유 가능 영역이라고 하셨어요. 두 개 다 뭐 손절가를 2,800원, 목표가는 3,600원, 4,000원으로 동일하고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의 투자 전략을 좀 세우고 확실하게 가져간다면 건강한 투자 생활을 좀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도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